청렴과 정의의 상징 이원익 대감의 지혜로운 통치 이야기. 이원익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선 선조와 인조 때의 대신으로 워낙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 16살에 과거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살에 덕산군의 목민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죠. 덕산군은 지금의 예산군 덕산면으로 당시에는 작은 군으로 불리던 지역입니다. 이원익이 덕산 군수로 부임한 시기가 아마도 춘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산에 부임한 뒤 당시 아전들은 이원익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나이가 많은 성주를 모셨는데 이번에는 겨우 16살짜리 소년이 군수가 되어 왔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모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3월 매칫날이면 합덕방죽에서 관속들이 군수를 모시고 철렵고기를 잡으며 노는 행사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전들이 성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주님, 이곳에는 합덕방죽이라는 곳이 유명한데 전통적으로 성주님을 모시고 하루 철렵을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도임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 내일 하루 쉬시고 모레 저희와 함께 철렵을 다녀오시지요. 이원익은 이를 허락했고 아전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호사스럽게 지내던 사람들로 철렵을 위해 민간에서 물품을 거두어 호화로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합덕방죽으로 가는 길에는 이원익은 교자를 타고 아전들은 좋은 말을 타거나 짐수레에 술과 음식을 가득 실어갔습니다. 방죽에 도착한 뒤 아전들은 천막을 치고 음식을 준비하며 기생들을 불러 노래와 춤을 즐겼습니다. 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안주를 만들며 잔치를 벌였죠. 그러나 이원익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방죽을 직접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리고 몸이 가벼워 아전들처럼 무겁거나 느리지 않았습니다. 방죽을 돌아본 후 그는 잔치를 잠시 구경하다가 이제 돌아가자고 했고 모두 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원익은 갑자기 조령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장을 울려 아전들을 불러 모았고 술에 취해 쉬고 있던 아전들은 깜짝 놀라 급히 모였습니다. 어서 가자. 그러니 아전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합덕방죽 말이다. 어제는 너희가 청해서 갔으니 오늘은 내가 청해서 가자. 참 좋더라.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라니? 준비를 굳이 해야 하느냐? 어제 준비한 것은 다 국비로 마련했는데 왜 또 소모할 필요가 있겠느냐? 걸어서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오면 되는 것이지 뭘 따로 준비하겠느냐? 내가 가마를 타고 너희가 말을 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낭비가 아니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걸어서 가자. 어서들 나서라. 이렇게 말하니 어제는 자신들이 청해서 갔고 오늘은 성주가 청하니 안 갈 도리가 없습니다. 성주가 준비하지 말고 어서 가라 하니 의관만 갖추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원익 성주는 몸이 가벼워 긍정긍정하게 걸어가며 앞서 나갑니다. 어서들 오너라. 어서들 와라. 이원익은 방죽에 먼저 도착해 한 바퀴 둘러보며 말합니다. 야, 좋다. 이제 봤으니 다 봤다. 가자. 아전들은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시 걸어가야 하니 죽을 맛입니다. 성주는 강장강장 걸어가며 어서 오너라 하니 아전들은 다리가 아파 쩔뚝거리며 따라갑니다. 오느라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다음날 새벽 성주는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다시 조령을 내립니다. 깜짝 놀란 아전들은 몰려와 엎드리며 말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원익이 꾸짖습니다. 이 못된 녀석들, 전임 성주가 미처 마치지 못한 공사가 많지 않더냐? 새로 성주를 맞이했으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공사를 묻고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첫 공사가 고작 합덕방죽이냐? 이 못된 놈들아. 잘못했습니다. 육방 아전들이 하나씩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원익은 총명하고 절약하는 태도로 치민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행정은 암행어사의 순찰로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가 고을의 좌수나 별감들에게 물어보면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연소하지만 무서운 성주입니다. 백성을 아끼며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도 성주 앞에서는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명령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이러한 평가로 이원익은 승진하여 더 큰 고을인 서천군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서천은 덕산보다 3배는 큰 고을로 곡창지대였습니다. 서천으로 부임하기 전 그는 가는 길에 대흥군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대흥군수는 그의 외칠촌숙으로 60노인이었습니다. 이원익은 서천으로 가는 길에 숙부를 뵈러 대흥에 들르기로 하고 미리 아전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일 모레 서천으로 가는 길에 아저씨를 뵙고 가겠습니다. 대흥에서 이원익의 칠촌숙은 이 연소한 사람이 작은 고을에서 치민을 잘해서 승진된 것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덕산을 떠나 대흥으로 가는 길, 대흥에서는 이원익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덕산의 아전들이 대흥까지 모시고 갔고 서천 아전들은 새로운 군수를 맞이하려고 대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덕산과 서천의 아전들이 합쳐져 인원이 약 60여 명이나 되었고 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흥에서는 군수가 도착한 다음날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덕산에서 대흥으로 가는 도중에 한 늙은이가 수건을 두르고 관행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이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이원익이 가마를 멈추게 하며 말했습니다. 남혈을 멈춰라. 무슨 일이냐? 늙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늙은 부부로 자식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겨우 한 마리 소뿐이라 그 소를 먹이고 키워 새끼를 낳게 하고 때로는 팔아서 조금씩 벌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 그 소를 끌고 갔습니다. 관장님은 모든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시니 저희 소를 찾아주십시오. 이원익이 물었습니다. 소를 끌고 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느냐? 예, 소 발자국을 따라 큰 길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는 대흥읍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대흥읍내로 들어간 것 같으냐? 예, 반드시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원익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소를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대흥읍내에서 한번 알아보겠다. 내가 대흥에서 머무는 동안 너는 눈에 띄지 않게 관아 문 앞에 숨어 있으라. 만약 부를 일이 있으면 그때 들어오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늙은이는 뒤로 물러났고 이원익 일행은 대흥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대흥에서는 연소한 사람이 치민을 잘하여 승진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흥 아전들은 성주를 맞이하기 위해 풍악을 준비하고 사면을 연주하며 성대하게 환영했습니다. 관아에 큰 손님이 오면 관례대로 산문을 설치합니다. 큰 문은 닫아두고 좌우의 현문으로 드나들게 하여 중요한 손님을 환영합니다. 이때 취타대가 연주를 하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원익은 대흥읍내로 들어가 대흥군 수칠촌숙을 찾아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 정성껏 준비된 상이 차려졌습니다. 대흥군에서 마련한 잔치에는 정성껏 차린 진수성찬이 올라왔습니다. 가리구이, 육회 등 귀한 음식이 가득했죠. 이원익은 대흥군수와 함께 자리에 앉아 반주를 나누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익이 고기를 집으려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저 모르고는 먹겠지만 알고 나니 이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대흥군수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고기를 집다가 말았는가? 이 고기는 진육 썩은 고기입니다. 진육이라고? 그럴 리가 있나? 제가 보기에 분명히 진육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대흥군수는 아전을 불러 말했습니다. 육지기를 불러오너라. 곧 육지기 백정이 불려왔습니다. 대흥군수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놈, 관가에 바치는 고기를 어찌 진육으로 바쳤느냐? 죽일 놈 같으니라고. 육지기는 고개를 숙이며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관가에 바치는 고기를 진육으로 바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잡은 소의 뒷다리 고기를 바쳤습니다. 어찌 진육이라 하십니까? 대흥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진육이 아니란 말이냐? 소인이 어찌 존전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원익이 말했습니다. 진육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소의 머리와 가죽, 발굽을 가져오너라. 육지기는 즉시 소의 투피족을 가져왔습니다. 동원 앞에 자리를 깔고 투피족을 펼쳐놓았습니다. 이원익은 방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문 밖에 허름한 늙은이가 있을 것이니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 늙은이는 소를 잃어버렸다며 이원익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불려 들어온 늙은이에게 이원익이 물었습니다. 이 투피족을 보고 내 소인지 알 수 있겠느냐? 늙은이는 투피족을 자세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소인의 소입니다. 이뿔 모양과 가죽의 검은 점과 흰 점이 분명히 제 소와 같습니다. 그러자 이원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소를 다시 사려면 행매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지난 장날에 살찐 소라며 90냥을 준다 했습니다.
조금 더 먹여 백냥을 받을까 해서 팔지 않았는데 어젯밤 도둑 맞고 말았습니다. 이원익은 대흥군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 100냥만 빌려주십시오. 이 늙은이는 소 한 마리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를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게 돈 100냥이 없으니 아저씨께서 도와주십시오. 알겠네. 대흥군수는 아전에게 명령했습니다. 돈 100냥을 내어 저 늙은이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늙은이는 돈 100냥을 받고 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원익은 늙은이에게 돈 90냥 대신 100냥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저 참 어지신 성주님이라 생각하고 두 늙은이가 소를 잃어버려 얼마나 속을 썩였겠나. 10냥 더 보태줄 테니 그것으로 더 좋은 소를 사든지 조금 못한 소를 사든지 내 재량대로 하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 그렇게 알도록 하여라. 그렇게 잔치를 마친 뒤 이원익은 대흥군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 100냥을 빌린 것은 기회가 되면 갚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흥군의 책임이지 서천 군수가 갚아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대흥군수는 돈을 빌려주었고 이원익은 서천으로 떠났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성주를 맞이하는 의식인 신년맞이를 마치고 서천에 부임했습니다. 서천에 도착했을 때는 봄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닷새 정도 지나 서천에서 성현을 기리는 제사인 행교대제가 열렸습니다. 이원익은 성주로서 수원을 위해 행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향교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천의 선비들은 행교 대제를 지낼 때 술을 마시고 잡담만 할 뿐 행교가 퇴락한 것을 보수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대청, 누마루, 폭도는 오래되어 썩어 문짝은 삐걱거리고 벽은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이를 본 이원익은 서천에 선비다운 선비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정한 선비가 있었다면 행교가 이렇게 퇴락했을 리가 없다. 그는 대제를 마치고 선비들과 함께 의논할 기회를 기대했지만 선비들은 제사 후 먹고 마시고 즐길 뿐 아무도 보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천이 선비가 적은 민양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원익은 혼자 고민하며 부임 중에 행교를 보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5월 방농 시절이 되었고 모두 농사일로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또 한 늙은이가 관아에 와서 이원익을 찾아와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성주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늙은 부부는 자식도 없이 무명배를 짜 팔아 생계를 이어갑니다. 제 처가 어제 밤늦게까지 배를 짜서 오늘 장에 내다 팔려고 준비했는데 어젯밤 도둑이 그 무명 한 피를 훔쳐갔습니다. 이원익은 물었습니다. 내 처가 짠 무명을 보면 알아볼 수 있겠느냐? 예, 저희 처는 항상 신표를 남깁니다. 몇 호를 짜고 배를 끊는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확실하냐? 예, 그렇습니다. 이원익은 늙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가서 기다리거라. 무명을 찾을 기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마. 주소를 남기고 가라. 늙은이는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원익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하지만 반드시 찾을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원익 성주는 어느 날 이방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자비를 차려라.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구나. 그렇다면 지방 사부가 몇 댁은 있을 텐데 아직 초도 순시도 못하고 사부를 찾아본 적이 없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니 순시도 하고 사부도 찾아보겠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자 육방의 관속들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성주는 나면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서천의 넓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모내기가 한창이라 들판 곳곳에 수십 군데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100명 넘게 들판에 흩어져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가마에 앉아 사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찾아볼 만한 사부댁이 몇 곳이나 있느냐? 예, 여기는 민양이라 사부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되돌아가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지역을 둘러본 뒤 읍내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읍내 앞 큰 귀목나무 아래에 장승이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악공들이 풍악을 울리고 성주는 나며 위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장승을 보자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이방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성주께서 어찌 놀라십니까? 저것이 뭐냐? 예, 저것은 장승입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두는 표시물입니다. 장승에는 거리나 방향을 표시하는 노전기를 새기기도 합니다. 성주는 장승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놈,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내가 지방장관임에도 하려도 하지 않느냐? 뻣뻣이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저놈이 정말 가증스럽구나. 결박하라. 결박 명령이 떨어지자
관속들은 어쩔 수 없이 장승을 결박해야 했습니다. 사령들이 포승줄을 가져와 장승에 묶으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참 별난 성주를 다 본다. 나무에 귀가 있다고 하네. 사령들은 명령대로 장승을 포승줄로 묶어 나며 뒤를 따라 끌고 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들판의 농민들도 폭소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참별 성주를 다 본다. 나무 조각을 결박해서 끌고 가다니. 이원익은 어린 나이에 덕산에서 3년을 보내 1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소한 관장이었고 그의 행동이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동원에 도착한 후 이원익은 장승을 가둔 뒤 명령했습니다. 이 장승을 장방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 11시에 곤장 30대를 때리겠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모내기하던 농민들이 말했습니다. 별 관장을 다 본다. 장승이 할애를 하지 않았다고 결박해 감옥에 가두고 곤장을 때린다니 참 우스운 일이다. 내일 오전엔 부지런히 모내기를 끝내고 오후에 동원에 가서 형벌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농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지고 모두들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오후가 되자 장방에서 장승을 꺼내어 형틀에 매달고 곤장 30대를 때릴 준비를 했습니다. 동원 마당은 농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농민들은 아침부터 잔뜩 기대하며 형벌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려고 모여들었죠. 하지만 성주는 곤장을 때릴 명령을 내리기는커녕 말했습니다. 산문을 모두 닫아라. 이 못된 놈들 같으니 명령 없이 관가에 들어오다니 전부 꼼짝 못하게 가둬라. 한 놈이라도 나가면 중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결국 수백 명의 농민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모내기 중이던 어린 모를 놔둔 채 강제로 잡혀 있었으니 모가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성주에게 애걸했습니다. 성주님, 저희는 어린 모를 심던 중이었습니다. 모가 이 뜨거운 태양에 타버리면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제발 저희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성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농사가 망하든 말든 관이 알 게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법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이다.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방에게 찾아가 사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성주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놔두면 농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를 버리게 되면 큰 손해가 날 것입니다. 이방이 성주에게 상황을 전하자 성주가 작게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좋다. 그럼 무명배 한 필씩 가져오면 풀어주도록 하라. 배를 가져오면 누가 가져왔는지 승명을 적어두고 풀어주어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들은 무명을 모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각 농가의 주인들이 농민들을 풀어주기 위해 무명배를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10명의 농민을 풀려면 10필의 무명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무명배를 가져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며 농민들을 하나씩 풀어주었고 결국 농민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 후 성주는 통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그 무명을 잃어버렸다던 늙은이를 찾아오너라. 늙은이는 관가로 불려왔습니다. 성주가 물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무명을 보면 알아볼 수 있겠느냐? 예, 압니다. 제 처가 무명을 짜면 끝머리에 검은 실 몇 호를 섞어 쉼표로 남깁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수백 필의 무명배가 관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성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잃어버린 무명을 찾아보아라. 늙은이는 무명을 하나씩 살펴보며 검은 실로 쉼표를 남긴 배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제 소인의 무명입니다. 성주는 말했습니다. 좋다. 내 무명이 분명하다면 누가 가져온 것인지 알아보겠다. 무명을 가져온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한 결과 무명을 관가에 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무명을 도둑 맞은 늙은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 무명을 찾아냈으니 가져가도록 하여라. 나머지 무명은 모두 돌려주어라. 그 후 성주는 사령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무명을 가져온 자를 잡아오너라. 곧 무명을 도둑질한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훔친 무명을 큰 포목상에게 팔아넘겼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주는 도둑을 엄하게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천군에서 이원익 성주의 선민과 선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군의 좌수들이 모여 선정비를 세우자고 논의했습니다. 서천군은 큰 고을로 여러 면행정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 면의 좌수 20명이 모였습니다. 좌수들은 지금의 면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좌수들은 성주에게 아뢰었습니다. 성주께서 워낙 훌륭하신 덕에 민간에서 성주님의 선치를 기리며 선정비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 하교해 주십시오. 철비, 석비, 목비 중 무엇으로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원익 성주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치를 한 일도 없는데 민간에서 선정비를 세운다니 이는 과분한 칭찬이다. 선정비를 세우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단념 마라. 그러나 좌수들은 성주의 말을 듣지 않고 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 논의를 거쳐 결국 목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주가 말했습니다. 철비나 석비는 돈이 많이 든다. 목비라면 큰 돈이 들지 않고 장 9척, 광 8척 정도 되는 곧은 나무를 산에서 구에 깎아 세우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좌수들은 이 말을 듣고 각면으로 돌아가 통문을 돌렸습니다. 성주께서 목비를 세우라고 하셨으니 각 면마다 목비를 준비하라. 그 결과 서천군 20개 면에서 모두 목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성주의 선정을 기리는 목비가 세워졌고 이 소식이 성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주는 이를 듣고 관속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디에 선정비를 세우는지 살펴보다가 사람들이 없는 틈에 몰래 목비를 빼내어 장방에 보관하라. 관속들은 성주의 명령에 따라 마을에서 몰래 목비를 빼내어 장방에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또다시 목비를 세우면 다시 빼내어 장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천군 전체에서 수백 개의 목비가 장방에 쌓였습니다. 성주는 말했습니다. 장방에 쌓인 목비를 세어보아라. 관속들이 세어보니 목비가 3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성주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빼내라. 너무 많이 쌓이면 민폐가 된다. 그리고 목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이 목비를 모두 제목으로 사용하여 행교를 고쳐라. 대청마루, 누마루, 문지방, 설주 등 오래되고 낡은 부분을 새로 보수하라. 목수들은 목비를 재료로 사용해 향교를 말끔히 고쳤습니다. 대청마루와 누마루를 새로 깔고 문지방과 설주도 모두 교체하여 행교는 완전히 새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이원익의 선치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대구 판관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천보다 10배나 큰 고을인 대구의 판관으로 부임하게 된 이원익은 20살 간 넘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대구는 대읍이라 서천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일이 많고 민심도 다를 것이라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부임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소년서장을 본다는 기대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원익은 대구로 부임한 첫날 관아의 행자지방 관아의 하급 관리이자 관청의 심부름꾼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명령에 꼭 복종할 것이냐? 예, 성주님. 그럼 대구 남문에서 북문까지 돌아 한 바퀴를 돌며 길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 예, 잘합니다. 좋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한 바퀴를 돌아보자. 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고 집신 한 켤레를 준비해라. 나도 담뱃대와 쌈지, 집신 한 켤레를 들고 가겠다. 행자와 이원익은 각각 보따리와 집신을 준비해 북문으로 나가 대구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북문에서 남문으로 돌아오는 길은 약 20리 정도 거리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주변의 지형을 살피고 민심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남문 근처에 다다르자 큰 객주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객주집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자 이원익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다리가 아파 잠시 쉬며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소? 주인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예, 들어오시지요. 쉬어 가셔도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이든 주인이 맞이했습니다. 이원익은 자신을 지나는 행인으로 가장하며 물었습니다. 이 대구 가면까지는 얼마나 남았소? 그리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바로 남문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담배를 좀 피우고 가겠습니다. 이원익은 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쌈지를 꺼내라. 담배를 피우며 이원익은 다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생활하셨소? 예, 5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가업으로 이 객주를 운영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명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술과 밥을 팔며 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대구 판관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구임은 떠나고 신관이 부임했다던데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이요? 예, 틀림없습니다. 이원익은 대구 판관으로 부임하면서 처음부터 민심을 파악하고 아전들의 부정을 뿌리 뽑을 결심을 했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전임 판관은 나이가 많고 온화한 분이었지만 아전들 뜻대로만 하며 소매 속에서 살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부임한 판관은 나이가 어리고 젊다는데 그 소년 판관이 어찌 대구의 노련한 아전들을 다스릴지 걱정입니다. 다음 날 이원익은 정식으로 관속들을 불러 정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문 안 들이며 말했습니다.
성주님,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나는 잘 잤다. 너희는 노독은 없느냐? 예, 소인들은 무사히 쉬었습니다. 그러자 이원익은 가위를 준비해 행자에게 건네며 명령했습니다. 이놈들 소매를 모두 잘라라. 당시 관속들이 입는 옷은 큰 소매가 특징이었습니다. 행자는 명령에 따라 모든 관속의 소매를 잘랐습니다. 잘린 소매는 한 곳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원익은 관속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소매를 잘렸는지 알겠느냐? 관속들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원익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전임 판관은 너희가 하자는 대로 했고 너희 소매 속에서 살다 갔다지. 하지만 나는 아직 젊고 너희 소매 속에서 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소매를 다 잘라버린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명령에 따르고 소매 속에 감추는 수작은 다신 하지 마라. 이 한마디로 관속들은 이원익의 강직함과 엄격함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 모든 관속들의 역할과 책임을 하나씩 물으며 공정한 업무 분배와 철저한 정사를 강조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책무를 신중히 이행하라. 내가 너희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라. 그 후 3년 동안 이원익은 대구에서 아전들의 부정을 뿌리 뽑고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펼쳤습니다. 대구 아전들은 악명이 높았지만 이원익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의 명령에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내직으로 발령되었고 곧이어 판서가 되었으며 결국 정승에까지 올랐습니다. 주해 이원익 대감의 이야기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행동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소를 잃은 늙은 부부와 무명을 도둑맞은 백성의 문제를 공정하고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그의 모습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임 초기부터 관속들의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소매를 자르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는 너희 소매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부패를 엄단했습니다. 그는 전임자들이 놓쳤던 문제를 바로잡고 관속들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는 리더십을 발휘해 공정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우겠다는 칭송을 보내왔을 때 그는 과분한 칭찬이라며 사양했지만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해 낡은 향교를 보수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 행동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이원익은 부임 초기 담배를 피우는 행인으로 가장하며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과 관속들의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관찰과 행동은 작은 변화에서 출발해 큰 개혁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대구처럼 큰 고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인 그는 자신의 원칙과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원익 대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훈을 전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부패를 엄단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정의롭고 청렴한 자세로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며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 리더십은 나이나 배경이 아닌 실천과 원칙에서 비롯된다. 옛날에 월사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 이정구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학자인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됐단 말이야. 오늘 저녁에 묵고 내일 저녁이면 명나라 서울에 들어가게 되는 일정이었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의 풍채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더니 자네가 조선에서 오는 사신이라지. 내가 물어볼 말이 하나 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야. 이러는 거야. 월사 선생이 물었지.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자문에 우목낭상이라는 구절이 있네. 푸치루 눈목 주머니 낭 상자상. 자네가 그 뜻을 모르면 큰일 날 거야. 내가 이 뜻을 가르쳐줄 터이니 잘 들어보게.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야. 내가 왜 자네에게 이걸 가르쳐 주냐면 사실 나는 두목지라는 사람일세.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보덜 안 온 사람이여. 중국서 나서 늙어 죽은 사람인디 조선 사람들이 나를 보도 안 오고 풍신 좋은 사람을 보면 두목지 허고 헌인게 그 공을 갚느라고 내가 일러주는 걸세. 월사 선생은 당황했지. 그럼 대체 우목낭상이 무슨 뜻이오? 그랬더니 두목지가 중국의 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더란 말이야. 중국의 어느 시대였는지 모르지만 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처음 아내 초처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고 초처가 세상을 떠난 후 재혼을 했지.
제취 부인과는 여러 아들과 딸을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고위 관직자는 무슨 혐의를 받아서 먼 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됐어. 귀양을 간 지 몇 해가 지나고 초처에게서 난 아들이 벌써 15이나 16이 되었단 말이야. 이 아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도 좋아서 정말로 빛나는 아이였지. 그런데 제치 부인이 생각하기를 자기 자식들이 그 아들 때문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초처의 아들을 없애버릴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어. 그 남편 되는 귀양간 양반의 필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댕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지를 써주시오. 원본대로 모본을 해서 말이오. 이러면서 부탁을 했단 말이오. 돈을 주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글씨를 위조해서 귀양간 남편이 쓴 양에서 편지를 하나 만들었는디, 그게 원방의 귀양간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인 척 꾸민 거요. 제취 부인이 위조 편지를 쓴 거요. 내용은 이랬단 말이요. 내가 지금 이 먼 곳에서 병이 들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산 사람의 눈가를 하나 먹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니 아무리 무값을 주더라도 산 사람 눈가를 하나 사서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위조 편지를 만들어서 그 초처에서 난 아들한테로 보낸 거요. 전처 아들 말이요. 그 아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가만히 생각이 드는 거요. 눈가를 하나 빼서 보내기는 해야겠는데 돈을 준다고 누가 자기 눈을 빼줄 리도 없고 다른 사람 눈을 빼올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눈가를 하나를 뺐어. 자기 눈 하나를 빼서 그 아버지한테로 보낸 거요. 아들놈이 눈 하나를 빼서 보내고 나니께 보냈는지 어쨌는지 지 계모가 달라고 하니 계모한테 눈을 준 거지. 계모가 그걸 보고도 성에 차지 않은 거요. 눈 하나만으론 안 되겠구먼. 하나를 더 빼야 쓰고서. 그래서 계모가 또다시 위조 편지를 꾸몄어. 이번 편지 내용은 눈 하나를 먹으니까 병이 조금 나아졌는데 하나를 더 먹으면 완전히 나을 거다. 이렇게 써서 또 보낸 거요. 그 편지가 아들한테로 가고 그 아들은 또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남은 눈 하나마저 빼서 보냈단 말이요. 그래서 두 눈 다 빼고 나니 그 아들은 완전히 봉사가 되어버렸어. 그런디도 계모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 이번엔 하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저놈을 신교에 태워서 바닷가로 데리고 가. 가서 바닷속에 던져서 없애버려라. 신교라는 건 뭐냐 하면 가마 같은 건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가매야. 그런데 이번엔 뚜껑도 없이 바탕만 있는 걸 태워보낸 거요. 그 봉사된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지. 네 아버지가 이제 귀양살이가 끝나고 곧 돌아오신다고 편지가 왔다. 너희 아버지를 맞이하러 바닷가까지 가야겠다. 네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갈 수 없으니 내가 신교를 타고 가서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그 말을 듣고 봉사된 아들은 아버지를 맞으러 간다니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아무 의심 없이 신교를 타고 바닷가로 갔단 말이요. 그런데 그 속셈은 뭐였는가 하면 아들을 바닷속에 던져 없애버리려는 거였지. 그 봉사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모가 한 말만 믿고 바닷가로 갔단 말이요. 거기서 하인들이 신교에 태운 그 아들을 바닷물에 밀어 넣으라는 계모의 말을 따랐지. 신교에 태운 채로 물속에 밀어 넣고 오라. 그래서 신교 바탕째로 바닷속에 밀어 넣어버렸어. 그 봉사 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 떠밀려 갔단 말이요. 그 신교가 몇 천 리를 떠내려 갔는지 어느 섬에 가서야 닿았단 말이요. 물결이 섬 가장자리로 밀려오면서 신교가 땅에 닿는 걸 느꼈는지 그 봉사 아들이 더듬더듬 기어서 무트로 올라왔어. 기어서 올라가다 보니 대나무 밭을 만났단 말이요.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그가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칼로 대나무를 하나 잘라서 단수, 그러니까 단소를 만들었어. 그렇게 단소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사는 데를 찾아다녔어. 그러면서 단소를 불며 먹을 것을 구했단 말이요. 단소를 얼마나 명창처럼 잘 부르던지 어느 마을에 가서 단소를 불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돌봐주었어. 그렇게 몇 해를 떠돌아다니며 단소를 불고 다녔는데 그 실력이 나중엔 귀신같이 뛰어나게 되었단 말이요. 사람들은 그의 단소 소리를 듣고 감탄하며 대접했지. 그 아버지가 드디어 억울함이 풀려서 귀양살이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어느 여관에서 묵고 있는데 달은 밝고 조용한 밤에 어디선가 단소 소리가 들리는 거요.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아름답던지 마음이 끌렸단 말이지. 그래서 여관 주인한테 물었어.
이 단소를 부는 사람이 누구요?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말했지. 눈 하나도 없는 봉사 총각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단소를 불면서 먹고 삽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사람을 이리 데려오시오. 그렇게 말했단 말이요. 그 봉사 총각을 데려와서 옆에 앉히고 단소를 불어보라고 했어. 그 봉사 아들이 단소를 불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웃게 할 만큼 기막히게 좋았던 거지. 단소 소리가 한바탕 울려 퍼지고 난 뒤에 아버지가 물었어. 내 고향은 어디며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봉사 총각이 고향과 이름을 대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렇게 부자간에 극적으로 만났단 말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 집에 도착해서는 그동안 그 잔혹한 계모와 그 계모가 낳은 자식들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니 분이 치밀어 올랐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모와 계모 자식들을 작은 방 하나에 몰아넣고 집을 불태워버렸단 말이요. 그 불에 계모와 자식들이 모두 죽고 결국 남은 건 아버지와 그 봉사된 아들뿐이었어. 아버지는 남은 재산과 돈을 정리해서 봉사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어. 이만큼이면 저 놈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재산은 다 써버리고 스스로 죽으려고 마음먹었단 말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삿길에서 누군가가 외치며 다니는 거야. 빠진 눈을 다시 박을 사람 있으면 나오시오. 그런 소리를 들으니 아버지가 잠시 멈칫한 거지. 아버지가 고삿에서 빠진 눈을 희박을 수 있다는 사람 소리를 듣고 저 녀석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 물었어. 빠진 눈을 희박는다면서 정말로 박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지. 아, 눈깔만 있으면 박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깊은 탄식을 했어. 사람은 만났는데 눈깔이 없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부자가 함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집의 종년 하나가 말했단 말이요. 아, 그때 그 누나를 처음 뺀 것과 두 번째 뺀 것을 제가 비단 헝겊에 싸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방 상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그럼 당장 가서 가져오너라. 그렇게 해서 상자 속에서 누나를 가져왔단 말이요. 그런데 눈알이 빼빼 말라 있었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말했지. 이 누나를 불려야 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질 때 나온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를 불려서 눈을 박아야 제대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었어. 그 피가 어디 있느냐? 종년이 대답했지. 아, 그 피를 그때 제가 조개 껍데기에 받아서 따로 두었는데 지금은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어. 말랐어도 괜찮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 속에 말라붙은 피에 물을 부어 불리고 누나를 그 피에 굴려가며 불린 다음 눈을 박았단 말이요.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멀쩡히 붙어버렸단 말이지. 그렇게 봉사했던 아들은 다시 시력을 되찾았어. 이 일이 바로 우몽랑상의 뜻이 되었단 말이요. 눈을 상자 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붙였다는 말이 이 깊은 사연에서 나온 거였던 거요. 그 이야기를 월사 선생이 들으며 깨달은 거요. 아, 천자문에 나오는 우몽랑상이란 글귀는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명나라에서 문장 시험을 볼 때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었고 결국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지. 주해. 월사 선생 이정구는 연안 이씨 가문이 대표적 인물로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외교적 재능으로 명성을 얻은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명나라에서 겪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설화는 아들의 희생적인 효심은 부모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모의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화로 돌아와 악한 행동의 대가는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벗고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며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우몽랑상의 깊은 뜻을 깨닫는 과정은 지혜와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문장 속에서도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깊이 있는 이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단소를 통해 삶을 이어가며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생존하려는 노력이 결국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와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야기 속 우목낭상과 같은 지혜로운 에피소드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자부심을 담은 일화로 발전합니다. 월사 이정구가 명나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했다는 점은 가문 전체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은 이런 뛰어난 선조가 있었다는 메시지를 통해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